오늘 3월 포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병철 박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 안 박사님은 오랫동안 해양금융 영역에서 일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수출번영 입원을 하셔가지고 또 무역보험공사로 이전해서 가지고 이직을 하셔가지고 근무하시다가 또 최근에는 부산은행 해양금융부에서도 해양금융 부산은행의 해양금융 업무를 개척하는데 일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또 저희 대학에서 올 초에 또 학위도 취득하셨습니다. 제가 카톡에 한두 번 올린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정말 창업 금융을 많이 지원하는 CVB 은행이 지금 부도 나버렸고, 그와 동시에 또 리퍼블릭 뱅크인가 거기도 좀 문제가 미국에서 생기고 있죠. 그리고 또 스위스에서 CS 크레딧 스위스가 은행이 지금 스위스 두 번째 큰 은행을 알고 있는데, 그 은행도 지금 문제 부도 직전에 가서 이제 UBS가 인수하는 걸로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인수하는 걸로 지금 결정 나 있고, 또 독일의 가장 큰 커머셜 뱅크인 도이체뱅크가 지금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팬데믹 오면서 정부에서 통화량이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금리도 낮추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각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우리도 지금 상당히 금리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한데, 지금 우리나라 주요 은행은 문제 없는데 저축은행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안명철 박사님이 주제를 던지는 어떤 금리하고 경기의 저 문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돌아가는 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기초가 될 것 같고, 아마 저희들이 또 안 박사님 발표에서 그런 언급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에도 그런 내용들을 최근에 금융시장의 어떤 위기 이런 부분을 같이 제기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통상 한두 번 우리 지명 토론을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여기 들어오신 지금 신영도 부장이 한번 해주시고, 또 누가 한번 되겠나? 금융권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최종 대표님도 들어오셨으니까 또 나중에 들으시고, 또 나머지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또 중간에 또 우리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 박사님 발표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금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살면서 지금까지 요즘처럼 금리에 대해서 많이 논란을 벌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논란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금리가 어떻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나 그 기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서 향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한때는 연초에는
인플레가 좀 꺾이는 듯해서 노 랜딩 얘기도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그 얘기는 다 들어갔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뭐 거의 다 확실하게 인정하는 얘기인데 과연 얼마나 그러면 깊게 올 것이냐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금리가 무엇인지 뭐 다 아는 얘기겠습니다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찬찬히 살펴보면 그 뭔가 좀 미래 전망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리가 무엇인가, 금리가 뜻하는 바가 뭔가를 한번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금리가 자산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지금 뭐 주식, 채권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그럼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뭐 지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 떨어질 거냐라는 그러한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자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유동성에 대해서 금리는 그럼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연준의 그 기준금리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이제 그 20년간의 기준금리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이제 기준금리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순간에는 다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요 회색 바는 경기 침체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2000년 초반에 그 2000년도에 그 닷컴 버블이 터졌죠. 그래서 이제 급격히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침체가 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5년도에 이제 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2008년도 잘 아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또 급격히 금리가 인하됐고 경기 침체가 왔고요. 그 이후로 오랫동안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기 침체가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2년도에 이렇게 금리가 지금 급격히 인상이 됐는데 이 인상의 폭과 속도가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빅 스텝이니 이런 용어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올 거냐라는 문제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이 자산 가격,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이 그럼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논란의 배경은 금리 인상의 속도와 깊이에 따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How fast, 얼마나 빨리, 급격히 빨리 올렸죠. How high, 얼마나 더 높이, 지금보다 더 높이 갈 거냐 아니면 지금이 고점이냐 하는 거. 그 다음에 how long, 이러한 고금리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일 겁니다. 결국은 이것, 금리는 그 레깅 효과가 있죠. 실물 경제에 파급되는데 뭐 6개월에서는 한 1년가량 걸리는데 지금 이것이 벌써 지금 은행들의 그 파산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들의 이 파산이 단순하게 그 은행들의 개별 이슈냐 아니면 이게 시스템 이슈냐라는 거에 대한 지금 심각한 그 중간 어떤 그 가름 지금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더 지켜봐야지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을까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이 향후 경기 침체를 얼마나 깊이 유발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금리 인상의 상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미국 연준이 그 물가를 2%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기 침체를 방어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를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잘 알다시피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 고용입니다. 그래서 이 통상 이제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죠. 반면에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그 물가 안정 목표제, 단일 목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플레와 경기 침체 중에서 무엇이 더 시급한가에 따라서 향후 금리에 대한 그 예측이 전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핵심인 인플레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의 그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면 결국은 임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그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기업의 원가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수요가 죽지 않고 수요가 죽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미국 경제 당국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임금이 잡힐 때까지 결국은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갈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미국의 고용이 수치로는 거의 완전 고용에 지금 있고 임금도 계속 올라가는데 이것이 과열이냐 아니면 통계적 한정이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고임금 전문직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감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조금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리 정책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현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요인들 보면 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문제가 있죠. 그동안은 중국이 값싼 제품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났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했을 때 과연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자국 우선주의. 각 나라마다 지금 다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고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국제 비교 우위 어떤 무역 기준에서 자국으로다가 가져가겠다. 코스트가 얼마가 들든 자국에서 생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원의 무기화 문제, 뭐 히토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중요한 원자재에 대해서도 각 나라들이 이걸 종전처럼 그렇게 싸게 공급하지 않고 상당히 비싸게 하겠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환경 문제에서 비롯되는 그린플레이션, 거기에 막대한 유동성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과연 인플레가 이게 구조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금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금리가 무엇인가, 금리가 무엇을 뜻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는 정의는 the cost of borrowing money, 돈을 빌리는 데에 대한 비용 또는 or the reward of savings, 저축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건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나오는 그 금리에 대한 정의인데 금리 정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자, 그럼 이 금리를 누가 결정하냐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금리가 있고 또 하나는 시장금리죠. 정책금리는 당연히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기준금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뱅크 레이트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시장금리는 채권 수익률, 통상적으로 이제 무형 채권이라고 하는 국채 수익률을 가지고서 따지죠. 그래서 단기는 2년물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는 10년물을 가지고서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준의 그 정책 금리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연준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 따온 겁니다. The borrowing institution pays to the lending institution.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빌리는 은행이 빌려주는 은행에 주는 대가입니다. 기본적으로 essentially determined by the market. 기본적으로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지만 but is influenced by the Federal Reserve to reach the Federal Funds Rate target. 연준이 그 타겟 레이트에 이를 때까지 개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준은 이제 기준 금리를 책정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일물 RP 매각시 고정 입찰 금리로다가 기준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를 내릴 때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상할 때는 유동성 공급을 축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성이 원인이 되고 금리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내막은 통화에 대한 긴축입니다. 머니터리 타이트닝이 되는 거고요. 금리 인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 뜻은 통화를 정책을 완화하는 머니터리 이징이 됩니다. 연준의 그 정책금리 조절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Decreases liquidity by selling government bonds. 정부 채권을 팔므로써 유동성을 감소시켜서 thereby raising the federal fund rate.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팔면 은행들은 채권을 사면서 돈을 연준에다가 주겠죠. 그러면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에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increase liquidity by buying government bonds, 정부 채권을 팔므로써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decrease the federal fund rate, 연준의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유동성을 가지고서 조절을 하고요.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통화 긴축을 얘기하고 금리 인하는 통화 완화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밑에 그 그래프는 지금까지 연준의 그 정책금리 변화를 한번 쭉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1960년대도 금리가 급격히 인상이 되고 나서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역시나 회색 바늘은 다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두께는 이제 기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히 금리가 오르다가 떨어지는 때는 항상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80년대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에 육박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폴 벌커라는 연준 의장이 아주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폈죠.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시키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깊은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금리가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2010년대 들어서는 거의 제로 금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최근에 다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과거에 저희 기억만 해도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3.5%고요. 미국이 연준이 5%까지 올렸는데 새 경기가 다 작살난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은행들 다 죽는다, 이 난리를 치는 게 이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서 경기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가 라는 아마 의문이 좀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저성장과 고부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는 시기죠. 거기에다가 유동성은 굉장히 과잉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저금리, 사실상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가 계속 지속이 됐고, 제로금리, 저금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정책의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적 확대라는 그러한 정책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를 한 겁니다. 반면에 지금 부채는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3월 19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면 글로벌 부채 총액이 280조, 글로벌 GDP의 330%다. 그래서 매년 50조에서 60조씩 상환이 돼야 되나 현재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많은 그 부채는 결국은 갚을 수 없다는 얘기고 이것은 깔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 위기가 오고 곧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아주 잘 나타낸 게 그 레이 달리오, 미국의 그 아주 대형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스의 그 CEO죠. 그 레이 달리오가 Big Debt Crisis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과정들, 메커니즘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나 그랬더니 뭐 한 5가지 정도를 했는데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삼아. 그래서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y,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는 increased demand, 그 금리가 낮을 때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 금리가 낮을 때는 그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다음에 금리가 낮을 때는 stimulus economic growth by creating job opportunitie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그 잡 기회, 어떤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를 촉진시킨다.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다음에 그 increased demand for housing, 그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서 가격을 오르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그 increase supply of money which can lead to higher inflation, 그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다음에 뭐 정부는 reduce the cost of government borrowing. 정부의 그 차입 비용을 줄여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그 퍼블릭 프로젝트나 쓸 수 있고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를 조절하는 그런 툴이 된다. 뭐 대체적으로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챗 GPT가 상당히 이거 말고도 저 여러 번 아마 써보셨겠지만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통한 경기 예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가장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이 장단기 금리차죠.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 이 역시 그 연준의 그 장단기 금리차 현황을 한번 보시면 1980년대에 그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10년물이 2년물보다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10년물이 금리가 2년물보다 싸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만큼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다들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장기금리라는 건 시장금리를 말합니다. 이 장기금리는 미래 경제성장 가능성을 의미하고 단기금리, 정책금리죠. 이것은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 상황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비교해서 향후 경제를 전망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부도 위험이 없고 디폴트 프리하고 만기가 다른 채권들의 그 수익률 차이를 씁니다. 통상은 미국의 재무부 채권을 쓰고요. 그 다른 용어로다는 이제 yield curve, 수익률 곡선이라는 말도 쓰고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이자율의 만기 구조라는 용어도 쓰고요. term spread, 기간 스프레드라는 용어도 쓰고 yield spread, 수익률 차이라는. 그래서 어떤 한 페이퍼에도 보면 이 용어들이 문맥에 따라서 다 혼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제 미국에는 그 주요 연준에서 관리하는 이자율이 10가지 됩니다. 그 오버나이트, 하루짜리 그 단기 금리인 페더럴 펀드 레이트, 그 다음에 3개월 금리, 6개월 금리,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30년. 이렇게 해서 10개의 금리가 있고요. 이 10개의 금리를 2개씩 조합하면 총 45개의 스프레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시장 예측에서 쓰이는 것은 통상적으로 10년물과 2년물, 그 다음에 10년물과 3년물을 주로 씁니다. 이게 두 개의 예측력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0년물과 2년물을 주로 쓰는데, 이것은 채권 시장의 그 참가자들의 그 시장 마켓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주로 쓰고요. 10년물과 3년물을 쓰는 거는 그 3년물 채권은 정책금리인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외에 바로 가장 만기가 짧은 게 3개월물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3개월물을 정책금리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씁니다. 학술적으로는 이것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문을 쓸 때는 이 10년물과 3년물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처음 기원을 따지면 한 1930년대부터 할 텐데요. 보통 한 60년대부터 이제 제대로 된 학술적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왜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보면 현재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겠죠. 그럼 미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죠. 반면에 현재 금리가 낮으면 수요가 늘고 투자가 늘고 그럼 미래 경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현재 금리 상태에는 미국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된 게 1989년도에 스탁 앤 왓슨이 경기 선행 지표에 장단기 금리 차를 포함하면서 이게 어떤 그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서 굉장한 그 본격적인 논란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많은 논란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지금 경기 예측뿐만 아니라 뭐 금융의 불안정성에 대한 예측도 하고 또 주식 투자 타이밍에 대한 예측도 하고 등등 아주 많은 분야의 연구가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의 메커니즘을 보시면 당연히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겠죠. 기간이 길수록.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노말로 본다면 수익률이 만기와 관계없이 플랫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경우냐면 제로 금리 정책을 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제로금리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장기금리나 단기금리나 뭐 별 차이 없습니다. 0.몇 % 범위 내에서 움직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인버티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 왜 낮아지냐 하고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정책 금리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요. 거기에 보면 뭐 미래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대 가설이라는 Market Expectations Hypothesis가 있습니다. 기대 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올해 금리가 2%고 내년에 금리가 3%라면 2년짜리 금리는 지금 발행한다면 2.5%면 단기로 2년을 굴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의 평균이다. 이게 이제 기대 가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재 금리가 높지만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것을 예측을 해서 정책 당국이 정책 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춘다면 결국은 낮추는 걸 감안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금리가 10%인데 1년에 1%씩 낮춰서 10년 후면 0%가 된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10년 채권을 발행할 때 5.5%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책 금리에 대한 기대 가설에 따라서 낮아질 거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그것을 지금 미리 반영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전자산 선호, 그 세이프티 플라이트 세이프티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정부 채권을 안전한 투자자로 인식하고 장기 채권으로 투자가 몰리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역으로 수익률은 하락을 해서 그 수익률을 하락을 하는데 결국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장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것은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금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정한가, 적정 금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적인 금리, 중립금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Natural Interest Rate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Neutral Interest Rate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연금리 또는 중립금리 뭐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여기에 보면 이건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그 댈러스 그 연방은행에서 나온 그 정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Neutral Rate is the theoretical federal funds rate at which stance of Federal Reserve monetary policy is neither accommodative or restrictive. 그 완화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는 연준의 통화 정책. accomodative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저금리를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It is the short-term real interest rate consistent with the economy maintaining full employment with the associated price stability.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full employment,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금리를 말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상적인 금리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 이상적인 금리라는 것은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금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그 계산들을 하고 연준에 가보면 이 뉴트럴 레이트에 대한 그 어떤 수치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경제적 메커니즘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금리는 이런데 이것이 이제 그 정책 당국의 관점과 또 시장의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 관점에서의 그 적정 금리라는 게 뭐냐면 1993년도에 그 스탠포드 대 경제학
교수인 그 테일러가, 존 테일러가 이제 테일러 룰이라는 거를 테일러 프린시플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제 도대체 연준이 어떻게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가를 이분이 이제 쭉 살펴보니 이 두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의 그 조합이 연준이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이것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이퀘이션이라는 이제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R은 이제 그 nominal Fed Fund Rate죠. 여기에 보면 그 P는 그 Rate of Inflation, 인플레이션율이고요. Y는 GDP 갭. GDP 갭은 그 실질 GDP에서 잠재 성장 가능한 GDP에서 실질 GDP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GDP 갭이 플러스란 얘기는 잠재 성장은 2%인데 실질 GDP는 1.5%라면 잠재 성장에도 못 미치는 경제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를 increase, stimulate 하는 거고요. 잠재 성장이 2%인데 실질 성장은 3%였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경기를 쿨다운 시키는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와 경기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그 테일러 이퀘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지금의 연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테일러 기준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 금리를 하는 방식이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복잡하게 바뀌었죠. 여기에 보면 인플레이션 타겟 메저가 있고요. 인플레이션 메저가 있고요. 특징적인 게 그 내추럴 인트레스트 레이트, 중립금리가 여기에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테일러 룰이 많이 복잡해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중립금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의 관점은 가장 핵심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테일러 룰에 따라서 적정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따져본다면 그냥 랍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현재 6%에서 7%, 미국의 성장률이 5%에서 0.5에서 1.5까지 본다면 실질적으로 적정한 금리는 6.5에서 8.5까지 나옵니다. 지금 5% 갖고서도 이 난리를 치는데 6.5에서 8.5까지 간다면 과연 이게 현실적인가? 이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지금 그 의문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룰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현재 인플레이션을 할 거냐, 미래의 추정 인플레이션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인플레가 계속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금리를 책정을 할 거냐. 또 인플레이션가 떨어지고 있다면 높을 때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떨어졌을 때를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목 헤드라인 CPI를 넣을 거냐 아니면 코어 CPI를 넣을 거냐 아니면 요즘에 많이 보여지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이 테일러 룰에 대한 그 수식에 대한 그 결과치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한계와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s a fair accurate guide 아주 상당히 그 정확한 가이드다. 언제 during relative calm periods 안정화된 시기에는 이 테일러 룰이 굉장히 정확한 가이드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much less so during economic crisis 위기 시에는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에는 이 테일러 룰이 좀 잘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최근에 recent inflation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수치를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연준, 그러니까 정책 당국은 항상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그럼 시장에서 생각하는 적정 금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자본의 한계 생산성입니다. 마지막 프로덕트 오브 캐피탈. 간단히 말하면 수익성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자도 낼 수 없는 정도의 성장을 갖고 있다면 금리가 높으면 더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넘어서는 금리 수준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에 대해서는 그 계산 방식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연구가 좀 더 필요한데,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잠재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에서 2021년에서 2022년에 잠재 성장률을 2%로 지금 21년 9월 달에 이제 고시를 했고요. 이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 미국에 비하면 1.5%라는 금리 차가 벌어져서 지금 뭐 이렇게 한미 금리 차가 커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한국은행은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잠재 성장률이 더 낮고 더 힘든 상황인데 과연 미국만큼 금리를 쫓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으로다가 잠재 성장률을 많이 쓰는데, 사실 잠재 성장률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만 사실 제대로 된 걸 나타낼 수가 없죠. 또 하나, 이 장단기 금리 차도 결국은 이 장단기 금리 차의 경기 예측력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의 그 상생성을 초월화하는 단기 금리의 인상은 투자와 소비 활동을 위축시켜서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장기의 경기 침체는 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초과하는 금리가 계속 지속이 될 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금리가 그 주식과 채권과 같은 이 자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산 가격에 미치는 루트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할인율에 대한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이 관점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할인율이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거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나눠서 할인율이 뭐 0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율은 보통 이제 무위험 자산 수익률에 연준의 그 10년 TB 수익률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탠 거죠. 보통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할인율이 0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사실상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는 급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격은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할인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자본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투자가 같이 줄겠죠. 그래서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은 사실 자산 가격 변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서 각국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아주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왔죠. 자, 그럼 유동성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성을 얘기를 할 때 통화량과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용어는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가끔은 혼동해서 같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두 개의 용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량은 머니 서플라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머니 스탁이고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마켓 리퀴디티, 이것은 머니 플로우입니다. 스탁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화량을 보시면 뭐 잘 아는 그 M1, 내로우 머니, 이거 협의의 통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머니 인 서큘레이션, 현재 유통되는 통화에다가 체커블 디파지트, 단기 예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M1이고, 이 M1은 주로 미디언 오브 익스체인지, 통화의 교환 가치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M1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M2는 M1에다가 세이빙 디파지트,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그 저축성 예금, 그 다음에 마켓 오브 세큐리티스, 2년 이내에 그 채권들, 만기 2년 이내 채권을 더한 게 이제 M2. 보통 우리가 M2를 많이 쓰죠. 그 통화량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은 그 Store of Value, 가치의 저장의 수단으로 쓸 때 보통 M2를 많이 습니다. 거기에 이제 M3, Broad Money, 광의의 통화라고 할 때는 M2에다가 Long Term Deposits, 그다음에 Money Market Funds, 그 RP, Repurchase Agreement, Commercial Paper 이런 것들을 다 넣죠. 이것은 머니의 그 Substitute of Money, 통화의 어떤
대용, 대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에 플러스 신용 창출이 있습니다. 그 신용 창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 뱅크 채널, 은행을 통한 이 통화 창출만 있는데, 현재는 이 본드 마켓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본드를 통한 채널도 이 유동성 창출, 통화 창출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화량도 보면 이것도 사실 언리미티드입니다. 조금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통화를 막 찍어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는 사실상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는 머니 스탁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동성은 다릅니다. 유동성은 말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듯한 그러한 통화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the degree to which large transactions can be carried out in a timely fashion with a minimal impact on prices. 가격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대형 거래의 어떠한 그 형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것은 마켓의 depth, breadth and resilience, 시장의 폭과 어떤 깊이와 그런 탄력성, 그다음에 리스크, 에페타이트 등등이 마켓 센티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은 돈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동성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 대형 지표로다가 M1이나 뭐 M2, 뭐 M3를 많이 써서 하는데, 사실상 이 유동성은 굉장히 어려운 지표이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내고 이것을 예측하는 게 사실상 오늘날의 이 통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나타내는 그 지표에는, 그 양적 지표에는 M1, M2, M3가 있고요. 이 가격 지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자율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자율이 낮다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량은 사실상 양적 완화니 뭐 신용 창출이니 등등 해서 얼마든지 이게 증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접근이 쉬울수록 유동성은 늘어나고, 접근이 어려울수록 유동성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갑자기 고갈되고 뭐 유동성이 말랐다, 돈이 씨가 말랐다 하는 것은 통화량이 줄어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돈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말랐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크게 흔들릴 때는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 유동성에 가장 많은 그런 그 위기가 옵니다. 아예 금리가 낮거나 아예 금리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적응해서 유동성이 나오는데, 그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하는 그런 변곡점에 가서는 항상 그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성이 많다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적합하지는 않고요. 유동성에 대한 접근이 쉬우냐 어려우냐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조건을 나타낼 때는 우리는 리테일 랜딩 레이트를 보거나 머니 마켓 레이트, 가버먼트 yields, 뭐 스탁 마켓 볼리티리티, 그다음에 규제,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많은 지금 정책 완화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특례론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그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레귤레이션을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은 이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는 신용 팽창에 의한 부채 기반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를 다 합치면 약 4,500조 원에 이르고요. 이것은 GDP의 225%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가 GDP의 250%고요. 사실 이거는 갚을 수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계속 부채 위기를 유발할 수 있고요. 금리가 조금의 변동에 따라서 심한 부채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부채 위기는 곧 경제 위기로 직결이 되는 이러한 지금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서입니다. 뭐 환율, 보통 이제 그
국제 통상 정책 필 때 환율 정책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통상 또 수요, 투자, 자산 가격 등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적정 금리는 결국은 금리의 결정은 경제적 요인 플러스 정책적 요인입니다. 많은 정책적 요인들이 있겠죠. 뭐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 뭐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기타 그 각 정부들이 정책 당국이 체한 어떤 그런 현안 당면 과제와 장기 과제 등등에서 복합적 요인으로다가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경제적 요인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결국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얼마나 초과하고 얼마나 저기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초과하는 금리가 계속이 된다면 경기 침체가 오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깊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금리 인상은 유동성 축소를 가져와서 자산 가격에 아주 심한 그런 하락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것을 이제 금리가 우리 해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영향을 살펴본다면 해운은 아주 높은 그런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고 레버리지가 높은 그런 산업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박 투자를 할 때는 보통 경기 역행적 투자, 경기 저점일 때 선박 투자를 해야 된다. 경기 수능적으로 경기가 올라갈 때 고점일 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경기 저점일 때는 과연 이게 저점인지 더 바닥인지에 대한 그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사결정이 어려운데 이럴 때 그 보조 지표로 이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조금 더 이 판단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해운 경기도 보면 해운 경기가 상승할 것이냐 하강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 금리를 가지고서 경기 예측을 하는데 보조 지표를 쓰면 물론 해운 경기나 뭐 이런 선박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같이 팔 때 이 금리를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 분석에 사용되는 그 금리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이제 그 기간 스프레드를 많이 봤는데 그 크레딧 스프레드 이거는 그 정부채와 그 민간 채권의 그 수익률 차이 또는 하이힐드 본드 스프레드 옛날엔 정크 본드라고 하던 거예요. 하이힐드 본드 스프레드 이런 걸 보고 리스크 프리미엄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을 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금리에 대한 그런 전망 그다음에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예측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기본 관점을 좀 갖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 박사님, 우리 금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뭐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 또 마지막에 우리 실제로 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해운 투자와의 관계 이런 부분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오늘 안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진 부장님, 네, 최 대표님 계시나? 네, 두 분한테 그러면은 최 대표님이 우리 또 스님자니까 먼저 안 부장 발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최정 대표님 안 계시나? 그럼 진 부장 먼저 하셔요. 예, 예. 교수님, 제 말씀 들리십니까? 예, 예. 예, 예,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은행에서 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거액 여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억 이상 여신을 하고 있고 개수가 한 1조 5천억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부장님한테 저희가 지금 고견을 좀 여쭈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미 연준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전대미문의 역대 연준이 아까 금리 올리는 거는 연준이 많이 그렇게 지금 현재보다는 5%보다 더 높이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역대 최고의 금액 전대미문의 3조 달러 이상의 돈을 살포를 했거든요. 이게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물가 상승률을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3조 달러를 이렇게 시장에 뿌렸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물가 상승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금 5%니 5.25니 막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SBB 파산도 나왔고 시그너처 은행도 되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지금 현재 다른 지금 은행에 인수되고 있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면 한국은행 금리하고 그 연준의 금리가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거든요. 지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은행 내에서 상당히 저는 사실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그게 작년 9월 달에 있던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그때 진짜 그 정부에서 조기적으로 강원도의 레고랜드를 지보를 어떻게든 정부에서 설득해서 김진태 지사가 어떻게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시장을 안정화하지 않았으면 그때 무너진 건설사, 최대한 큰 건설사들 몇 개는 무너졌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우리 미국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도 지금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물가 때문에 2%를 고집해서 이렇게 올리면 우리나라 은행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나는 안 박사님한테 그거 한번 고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거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답변하시고. 예, 예. 그러면은 최 대표님 계세요? 어디 가시나요? 예.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제 SNS에서도 주로 얘기를 한 게 있지만, 지금 저희가 미국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기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 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좀 경제 상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지금 갑자기 미국도 뱅크런이 막 나가지고 좀 문제가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파월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고 있고, 너무 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하지만 미국의 경제는 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히 핫합니다. 오히려 우리하고 틀리죠. 근데 아까 안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고용은 상당히 견조하게 보이는데 그 질은 그렇게까지 개선되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파월을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의 내부적인 경제 구조라든가 이 부채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분석을 확실하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경제 재정 정책, 금리 정책, 환율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거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우리 오늘 뭐 인사 겸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경환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 수소과학부의 김경환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너무 잘 들었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고, 특히나 뭐 미국에 있는 SBI 은행이라든지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다양한 은행들이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행운하고 매우 밀접한 부분이 금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보면 이제 보통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아직은 어떻게 엄밀한 의미로 패드에서는 이걸 아직 침체가
본격적인 패드가 판단하는 침체는 오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그 시점이 됐을 때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지표들이 꽤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패드가 생각하는 그 침체가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만약에 또 그때까지 이렇게 급하게 아주 빠르게 오른 적이 없으니까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보다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그게 이제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일드컵 그 정당기 금리 차에서도 보면 뭐 2008년이나 1997년 이런 후반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거의 마이너스 1%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런 스프레드가 깊어진 것도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또 좀 궁금합니다. 혹시나. 예. 그러면 우리 안마 쌤이 또 다시 진행되기 전에 지금 세 분의 질문이 들어온 그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영도 부장이 그 질문한 그 한미 금리 차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가 차이가 날 때, 그러니까 기축통화 국가의 금리와 비기축통화 국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런 그 개방 경제 국가의 그 금리 차가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그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미국의 연준과 독립적으로 우리나라 자체만의 그 금리 통화 정책을 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금리는 환율과 자본 유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대외 관계에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환율 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뭐 1,300원 갔다가 1,500원 직전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지금 1,300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1,300원도 우리나라 어떠한 경제나 이런 여러 여건을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환율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플레가 수입 물가 인플레가 나오죠. 그래서 이 환율은 단순하게 인플레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본에 대한 어떤 유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FDI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큰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대외 자본 유출입니다. 그래서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질수록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던 미국계 자금들, 외국계 자금들은 대부분 많이 빠져나갈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안타깝게도 한국은행 총재도 인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지만 연준으로부터 독립될 수가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우리나라 금리는 3.5%고 미국은 5%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서 5.25까지 간다고 하면 1.75%면 사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저는 금리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 3.5%에서 이제 동결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한국은행이 기대한 바에는 미국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를 좀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먼저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은 미국은 마이웨이 하고 있죠.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왜 올리는가에 대해서는 또 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여건,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그런 여건,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이 된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경제적 부작용.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에 대해서 한우는 지금 아마 따져볼 겁니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는 미국 금리
한미 금리 차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 폭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한 번 더 올린다면 한국은행도 그에 맞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김경환 교수께서 질문하신 이제 그 경기 침체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이 된 게 작년 4월 달인가 역전이 됐고요. 10년물과 3개월물이 역전된 게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면 그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시차 6개월에서 9개월, 자 길게는 한 13개월까지 시차를 둡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지금 그 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뭐 성장률이 낮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서민 경제, 시장 경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그리고 가장 지금 아주 심각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게 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파산한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는데 도이치뱅크가 또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도이치뱅크가 요즘에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업용 부동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은 사실상 이 금융 자본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츠라든지 이런 펀드들이 대부분의 사업용 부동산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이 사업용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엑스포저가 많은 도이치뱅크가 지금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은행들이 보면 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 옛날처럼 부실 채권에 의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 원인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가 나타나고 지금부터 나타나는 그 경제적 현상은 유사합니다.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면 그 금융기관들과 거래하던 예금자들은 다 빠져나갈 테고 거래 상대방들은 거래를 중단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중단하는 뭐 상거래처럼 중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파생으로 얽히고 보증으로 얽히고 굉장히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이것이 금융위기는 한번 터지면 전 세계로 퍼지고 글로벌로 퍼지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이 상태로다가 멈춰질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실들이 드러나서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건지 여기에 따라서 향후 나타날 경기 침체는 그 강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쉽게 풀려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빨리 어떤 화해 무드로 돌아왔고 다시 세계 경제가 안정화 찾는다면 의외로 빨리 회복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번지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융권에서 이야기가 많이 제기된 왔는데 우선 그래 우리 이재영 그리 조선소 근무하시는 삼성중공업의 이재영 과장, 예, 그 현장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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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말 들리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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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 조선소는, 예, 일감을 한 3년 정도, 예, 예, 받아놓고 있고, 이제 뭐,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선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NG 같은 경우도 3천억 이상 이제 받고 있고, 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예, 그 LNG라든지 그 탄소 제로화 정책은 사실은 이제 조금 뒷전이고
예, 석탄을 이제 뭐 뗀다든지 석유를 빨리 이제 개발하려고 많은 비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흐름과 다르게 이제 전쟁이 들어오면서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어떤 조선소의 그 자금 조달 이런 부분은 아직 지금 큰 문제 없다 그죠? 예, 예,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실제로 이제 인수를 해서 경영에 개입을 하고 있고, 음, 풍력선을 이제 수주를 못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생산성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성이 적더라도 수주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선별 수주를 못해서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하나가 경영에 이제 조금씩 개입하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빅3 중심으로 잘 흘러갈 것 같고 일감은 풍족하나 그거를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작업자가 많이 이탈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잘 감당해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이제 조금 경영진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HMM의 우리 김수환 부장님, 네, 우리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최근 금리 인상이 돼가지고, 기차안이라서 예, 조금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기차 이동 중이라 말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해운 쪽에 최근에 그 STO 발행 관련해서 또 신산업 쪽으로 지금 사고 시작하신 우리 이성철 교수님. 예. 저도 지금 기차 안이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또 우리 부산은행의 우리 이희득 지점장 예, 요즘 현장에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가 사실은 우리가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정부에서도 일단은 멈췄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원래는 기준금리가 3% 이상 올라가면은 예금금리가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올 1월 초까지 해도 1년짜리 예금금리가 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플러스 한 2% 이상 하면은 7% 이상 고객 대출금리가 7% 이상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한 1년 전만 해도 한 3%, 2%대 신용대출이 받고 있는 고객들이 7% 이상의 금리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대로 계속 금리를 어떻게 올린다 하면은 금융권에서 상당히 부실의 우려가 많았는데 현 정권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판단을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 은행권에 은행의 그 대출금리는 예금금리 연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눈치채고 우리 예금금리를 현재 지금 1년짜리 예금금리 1.5% 정도 낮추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출금리 자체도 한 1% 이상 내려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고객들이 그런 여유가 조금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워낙 그 대출을 너무 많이 지난 한 2, 3년 저금리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대출을 빌려서 그 소비 위축에 의한 금융위기도 서서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황천수 씨,
좀 나가셨나?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중개 쪽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전정훈 교수님, 현장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느끼시는 게? 예, 지금 현재 이제 투자하는 선박들도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게 음, 케미칼 쪽인데 음, 33K짜리 케미칼 3척, 음, 그리고 12.8K짜리 케미칼 9척, 음, 벌크 캐리어 20척, 이렇게 신조를 지금 주문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부분이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정책금융기관에서 고정금리는 사실상에 지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3년, 5년짜리 금리가 한 0.5 이상 지금 빠져가 있고 정부 산업은행, 그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정부 그 은행이 이익난 범위 내에서 펀드를 조성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설자금 펀드라든지 신규 유치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1.5% 감면해 주는 그 펀드가 있어 갖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에는 한 3.5에서 3.7% 고정금리 5년짜리로 가져가고 5년 뒤에부터는 변동금리로 가져가면 고정금리가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 2, 3년 후에는 금리가 좀 변동성 있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고정금리를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프로세스도 그래 짜고 있습니다. 진짜 현재 작년 대비 그 올해 신규 그 조선소에 상담을 하고 나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또 상승한 그게 또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또 적용됐다고 볼 수도 있고 경기가 금리에 많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오늘 발표하신 그 박사님께서 발표 잘 들었고 앞으로 금리 추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적정할 것 같아요. 미국 금리를 계속 따라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을 우리나라가 받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환경에 맞는 금리 정책을 해서 나라를 조금 산업을 좀 안정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조금 전에 부산 이희덕 그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좀 개입해서 예금금리 인하와 이 대출금리 인하 양쪽에 같이 잡아가는 게 또 지금 잘 돼 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을 좀 저도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적 산업의 해운 산업을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상당히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아마 지금 한 7월쯤 되면은 고정금리를 제가 한 5년 고정금리, 5년 변동금리 이래서 세팅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캠코의 김문석 박사님하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염려되는 게 이제 그동안 그 시장에서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항공기 부분하고 뭐 PF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뭐 이렇게 터진 게 없거든요. 근데 터진 게 없는 게 이게 진짜 문제가 없어서 지금 계속 조용한 건지 아니면 이미 뭐 터졌는데 그냥 가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이번에 뭐 저쪽에 실리콘밸리도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 금리가 여튼 올랐거든요. 올랐으면은 예전에 이제 낮은 금리로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없이 계속 갈 건지 왜 그러냐면 조달하고 이걸 매칭을 시켰으면 모르는데 과연 정말 매칭이 다 돼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해결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해결되는 게 없고 뭔가 좀 불안한데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게 좀 염려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좀 불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 교수님도 계시나요, 지금? 예, 있습니다. 계십니까? 예, 그럼 예. 윤 교수님 하시고 이재명 교수님 마무리 좀 해주시면 돼요. 제가 얘기할 거, 뭐, 특별한 거 얘기 많이 다 나와가지고, 특별할 거 없고, 돈 많은 우리 안 박사님은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돈이 많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 금을 사둬야 됩니까? 아니면 뭐, 저 달러를 사둬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저도 돈이 없는 입장에서 뭐 남 돈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채권, 특히 국채, 예. 국채가 저는 지금 투자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꼭지점에 왔거든요. 한 번 더 올리면 더 올릴까? 지금 그 은행들 빵빵 나가자빠지는 거 보면 아마 연준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마이웨이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금리가 꼭지라고 한다면 장기 채권은 이제는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갈 일이 없고 최소한 유지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지금 투자 수단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채, 회사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가장 확실한 건 저는 국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장기 국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안 박사님이 뭐 시기적절하게 요사이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이제 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금리와 관련된 그 발표를 아주 상당히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 금리,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해운금융에 대한 이제 공부도 하고 관심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과연 우리 해운 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논의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뭐 해운이나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다음서부터 상당히 우리 지금 오랫동안 어려움이 이제 지속이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의 문제, 이게 지금 또 은행들의 이제 어떤 뭐 파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이제 고금리의 이제 영향이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물론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뭐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약간은 좀 불안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금융이 어차피 신뢰에 대한 문제고, 그런데 은행 몇 개가 지금 저런 신뢰를 잃게 되고 이래서 이게 조금 상당히 크게 번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해운 쪽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좀 대비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작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 외에는 거의 다 하시는 말씀을 아마 이동해 와서 다른 일을 바쁘실 거고, 우리 조인성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히 한 1분 내로 말씀해 주시죠.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뵙기로 하고, 아까 우리 전정훈 교수께서도 잠깐 여러 세척의 선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눌 것도 좀 있고 해서 한번 연락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 해운 시황에 있어서 선종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포트폴리오로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이 스테인리스 케미칼 시장이 선박이 없어지는 상황이 선박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 최소 6%에서 7% 정도 선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코팅이 돼 있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 현재도 예를 들어서 2만 톤 데드웨이트의 그 선박들이 BP가 지금 대략 11,000불 안팎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일 하이어 수익이 무려 22,000불, 3,000불까지 달성되고 있습니다. 그 11,000불이라는 그 BP에는 약 1,000만 불 안팎의 자본 이익을 연간 7%로 감안했을 때의 그 BP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000불 정도 안팎이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지금 11,200불을 데일리 매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별도 수익으로 지금 1년이면은 300에서 400만 불의 수익이 달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러한 그 2만 톤 데드웨이트 케미칼 선박에 대해서 지금 집중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지금 컨테이너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만은 해운 시장은 역시 선종에 따라서 얼마든지 특화해서 포트폴리오로 잡으면 그러한 선박의 예측과 함께 해서 얼마든지 특수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장시간 그 우리가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아까 안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그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또 장단기 금리 역전된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우리 조금 전에 좁아서 말씀대로 이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플레이트를 또 상승시키는 그런 어떤 면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욱 박사님도 지금 나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발언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이동욱 박사님 예,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뭐 인사차 오늘 네, 말씀 네. 잘 들었고 인사차 이제 마지막 인사하려고 예, 하면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이 있을 때 예, 예. 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차 오늘 하면 좋습니다. 예. 우리 조재원 씨, 그리고 허주원 씨, 지광수 씨, 또 이런 것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부터는 세 번째 토요일 날로 옮겨서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지금 현재 고려대학에서 또 우리 김인희 교수님이 해양 관련된 세미나 하나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고 또 거기에 또 참여하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어린도 그 끝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우리 안병철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그러면 다음 달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발표할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변에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 교수님 반가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